안녕하세요. 지드넷코리아 안희정입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오랜만에 지디팟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이제 각자 취재 일정으로 좀 안 맞아서 이제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시즌2로 인사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시즌2에는 좀 더 자주 찾아뵙는 지디팟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도 새로운 스튜디오로 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하는 진행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호 기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드넷 코리아의 남혁우 기자입니다.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직수뉴스에 이어서 지디팟까지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즌2 첫 번째 화 게스트로 최달의 기자를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드넷 코리아 최달의 기자입니다. 올해 3월에 처음 입사해서 지드넷 코리아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하게 됐고요. 희정 선배랑 같이 IT 기업이랑 스타트업 위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가 이제 게스트를 매회 바꿔서 모시고 있는데 지금 고정 게스트가 있습니다. 새로 생겼어요. 질문맨이라고 해서 저희 김지학 PD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드넷 코리아의 김지학 PD라고 하고요. 영상팀에서 기자님들과 다양한 콘텐츠를 촬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막상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떨리고, 제가 평소에 기자님들한테 좀 잘 하세요 막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주로 구독자님들의 질문과 여러 가지 전문 용어,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구독자님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구독자님들의 시각으로 좀 질문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디팟2를 시작하면서 바뀐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가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지디팟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잠깐 공백기를 가졌고, 저희 채널도 테크버스란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리뉴얼이 되었는데, 좀 더 음향을 신경 써서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이렇게 음향 설비를 준비했고요. 지금 뭐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영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구독자님들한테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전달해 드리려고 또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콘솔이나 엔지니어 장비들을 또 갖췄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작해서 가급적이면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더 자주 만나고 기자님들은 더 자주 괴롭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저희가 그래서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구독자님들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잘 나오게. 확실히 이게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 제한 없이 맞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훨씬 낫고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3가지 소식이 있는데, 네, 그렇죠. 우선은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직소뉴스를 준비를 했어요. 직소뉴스는 남혁우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코너인데, 직소뉴스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이제 다룰 예정이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 최달의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눌 거고, 또 제가 취재하고 있는 쿠팡, 최근에 이제 화재 사건 이후로 쿠팡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슈는 이제 윈도우 11인데요. 이제 사회가 그동안 이제 직소 뉴스에서 이제 해외 IT 이슈를 다뤄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이제 앞으로 GD팟에서도 다양한 해외 이슈들을 좀 다루려 합니다. 왜 제목이 직소인가요? 너무 좀 무섭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가 이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드넷 소프트웨어를 이제 줄여서 말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직소라는 퍼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작은 조각을 모아서 만드는 퍼즐인데,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슈를 모아서 큰 관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이제 이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직소라는 다른 이름 유명한 영화가 있다 보니까 그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이슈는 그렇죠. 직소에서 다 이제 파헤친다. 파헤치고 그러니까 업계 이슈도 업계가 긴장해라. 긴장해라. 직소가 간다. 그 정도가 가면 같은 거는 안 쓰시죠? 맨 처음에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면 너무 인형을 여기다 올려놓든가 그런 거. 휠체어 타고요. 죄송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윈도우 11 네네. 아니면 윈도우 11 뭐 보통 어떻게 부르죠? 사람마다 좀 다르게 부르는 것 같은데 윈도우 11로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윈도우 전 버전은 윈도우 7이라고 또 많이 불렀었는데 발음하기 편한 식으로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윈도우 7.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윈도우 7은 좀 7. 발음하기 좀 거칠 면이 있어서 윈도우 7으로 많이 하시다가 윈도우 11은 또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11로 좀 넘어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부르기 나름인가 기본적으로 봐요. 좀 부르기 편한 쪽으로 많이 부르기 편하고 작성하기 편한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발음하기 편하고. 네. 그럼 저희는 그쵸. 윈도우 11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글로 쓸 때도 윈도우 숫자 11을 쓰지 맞아요. 11이라고 쓰진 않잖아요. 좀 영어로도 그렇고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이제 미국 시간으로 네. 24일에 윈도우 11을 발표를 했죠. 저 마이크로소프트가. 6년 만에 나왔죠. 네. 저희가 이제 새벽 시간에 기사를 썼잖아요. 근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뜨거웠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게 좀 주의 깊게 많이 봤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원래는 사람들이 원래 연초에까지만 해도 윈도우 10X라고 이제 다른 플랫폼 전용으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취소됐어요. 그러고 나서 안 나오나 싶었는데 갑자기 윈도우 7이 나오면서 이게 뭐지 싶은 근데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자마자 좀 달라졌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윈도우 11은 이제 이용자 저변 확대랑 OS 시장 개편이 좀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사용자 UX가 많이 개선되고 이제 안드로id 앱을 직접 이제 구동하는 멀티태스킹 등 여러 기능이 들어갔죠. 그리고 가장 컸던 이제 레거시 기존 PC들을 좀 많이 줄이려는 좀 성능 요구사항이 상당히 높아진 게 상당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그대로 쓰는 거는 아마 MS 얘기한 거로는 그래도 무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사용할 만한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워낙 높아가지고 거의 한 2, 3년 이내에 사신 컴퓨터들은 아니면은 거의 다 못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얘기를 한 걸 보면은 64비트 기반 1GHz 이상 듀얼 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8세대 이상의 이제 코어 인텔 같은 경우는 그리고 AMD가 2019년에 출시한 라이젠 3000 시리즈 이상이니까 거의 2, 3년 이내에 나온 PC가 아니면 다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좀 의도적인 게 좀 많이 깔려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 컴퓨터, 회사에서 준 컴퓨터로는? 회사에 준 컴퓨터는 가능해요. 얘가 다행히 올해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네네. 안 그래도 이걸 체크해봤거든요. 얘는 체크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집 거 안 돼요. 우리 집 데스크탑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윈도우 11 보면 게임에도 좀 중점을 뒀다고. 네네, 그쵸. 새로운 기능 같은 게 좀 많이 추가돼서 이게 좀 사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게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같은 것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가 아니고 엑스박스 같은 거기에서만 제공하던 기능들도 좀 많이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게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좀 고퀄리티의 그래픽이나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사실 이제 그래픽 하면 진짜 사양이 중요한데 엄청 중요하죠. 아까 네네. 말씀하신 그래서 사양이 받쳐줘야 되는 네네. PC를 따로 구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요. 사양 문제, 그러니까 그래픽 문제가 게임 쪽도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예상하는 거는 보안 쪽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에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노출이 취약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회사가 아니라 회사는 회사망으로 막혀 있으니까 외부 침입이 덜한데 기존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회사에 업무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마케트 들어갈 때도 있고 여러 사이트 들어갈 때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해요. 보안 같은 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공격을 당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회사망에 연결이 되면 회사까지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윈도우 11에서 엄청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보안을 워낙에 빡빡하게 넣다 보니까 사양 자체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런 것 중에 뭐 가상화한다고 해서 가상화하는 기술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받쳐줄 수 없는 뭐 VBS라든가 HVCI 등 이런 보안 기술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 CPU는 이걸 지원을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8세대 이런 것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들을 높인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이제. 그럼 개발자들의 반응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개발자의 되게 친화적인 윈도우 네네. 업데이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쵸, 그쵸. 반응은 좀 어떤가요? 근데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개발 지원 도구도 많이 사용해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쓸만한지 아니면 괜찮은지는 좀 사용해보고 지켜봐야 되니까. 근데 MS에 대한 개발자들의 충성도가 사실은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 작년 이거 사티아 나델라 대표 자체가 개발자 친화를 위한 맞아요. 행동을 굉장히 많이 네. 했거든요. 오픈소스 지원도 많이 해오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한 것 중 하나도 개발자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개발자들이 기대를 많이 하죠. 그동안 해야 하는 게 행보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나델라 CEO가 지난 10년간 가장 뭐 윈도우 업데이트 중에 중요한 그쵸, 네. 업데이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실제로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기는 해요. 가장 그런 것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한다는 건데 안드로이드 앱을 지원한다는 기존에도 좀 마이폰이라고 해서 윈도우 상에서 내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보내거나 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좀 본격화해서 이제 윈도우 MS 스토어에서 아예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한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윈도우라는 데스크탑 사양에서만 MS가 왕이었는데 이걸 좀 더 모바일이랑 연동을 해서 좀 시장을 넓혀보겠다. 그런 게 사실은 옛날에는 자기가 직접 MS까지 모바일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안 됐어. 안 됐죠. 윈도우 폰이 완전 많았기 때문에 맞아. 스스로 이제 한계를 인식을 한 거고 그리고 아까도 사티아 나델라 대표가 자체가 좀 혼자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진 않아요. 좀 파트너사랑 같이 가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라면은 공동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자라는 식으로 좀 더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개발자 버전이 나와서 이제 설치를 그쵸, 해볼 그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유튜버들도 이제 설치를 해서 리뷰를 하는 거를 좀 봤는데 제일 그 많이 나오는 얘기가 맥 OS하고 iOS하고 너무 비슷한 느낌이 많이 그쵸. 나온다 맞아요. 이런 가운데로 얘기들이 나죠.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MS가 그래도 다른 전략이나 이런 걸 취해 가는 건지 뭐 예를 들면은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또는 그 생산성 툴들이 서로 연결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시작 버튼 가운데 정렬도 그 디자인도 너무 맥OS랑 너무 비슷한데 맞아요. 그래서 감성 완전 따라했어. 동글동글해진 막 창 이런 것도 다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데 두 개가 어떤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또 MS는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거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안드로이드랑 연동하는 것도 사실은 작년에 애플이 이제 M1 칩스 내놓으면서 기존 맥이랑 아이폰이랑 다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규모를 크게 가져간다는 거죠. 이제 오픈 생태계를 좀 가져간다는 게 가장 차이점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MS랑 애플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의 모바일이랑 PC 디바이스랑 다른 다양한 환경을 통합한다는 거. 근데 애플은 이제 애플 디바이스로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면은 MS는 좀 더 범위를 넓히는 거죠. 자기네 것만이 아니라 뭐 안드로이드라던가 뭐 다른 이번에 같이 들어간 것도 안드로이드가 아니고 이제 아마존 스토어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좀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시장을 더 크게 보는 거를 더 중점으로 두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해서도 그렇죠. 국내외 이제 다양한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MS가 좀 더 개방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나요? 개방적인 정책도 있고, 그렇죠. 이제 사티아 나델라 대표가 이번에 거기서 행사장에서 발표를 한 게 자기네들은 이제 수수료를 12%만 받는다라고 했었고, 게다가 만약에 자체 결제 플랫폼을 너희가 들고 오면은 아예 수수료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개발자들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올려는 시도가 많죠. 왜냐면은 MS 자체 사티아 나델라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픈소스 강화하고 클라우드로 개발 지원을 하는 거 했는데 그 이후로 클라우드로 굉장히 성장을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 대표가
맨 처음에 2014년이었는데 그때 주가가 34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277달러거든요. 거의 근데 문제는 우리는 주식을 맨날 이런 이슈를 다루는데 하지를 않잖아. 그때 난 뭐 했던 거야?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렇게 취재해서 써도 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초기에 뭐 사태 나다 그때는 좀 에미스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샀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7년 만에 그러니까 어쨌든 7년 만에 7배 이상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자 당연히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로 잘 됐으니까 모바일 환경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바일 전략 그런 기존 PC에서 했던 전략이 잘 먹혔으니까 이거를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도입하려는 게 가장 타당성 있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런 행보들이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추가적인 옵션도 있는데 이게 파트너사가 단순히 온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드웨어 파트너사도 있고 특히 윈도우를 이제 글로벌 각지에 파는 총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윈도우 모바일로 많이 환경이 바뀌고 하면서 매출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윈도우 11을 내놓은 게 이번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하드웨어 게다가 이번에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고사양을 사야 되는 요구사항이 생겼어요. 함께 상생할 수 있겠다. 상생할 수 있게. 용산과 상생할 수 뭐 있게. 용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드웨어는 약간 다 소비자 빼고 자기들끼리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 근데 힘들고 우리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윈도우 그 총판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한두 개씩 사는 게 아니라 그룹사에서 그쵸. 통째로 사잖아요. 맞아. 대거 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교체해야 될 시기가 필요해지니까 그런 걸 그분들에게도 더 중요해진 상황이긴 하죠. 이거 좀 단편적인 그냥 질문인데요. 네. 사실 지금 국내 이슈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슈긴 하지만 네네. 그래픽 카드가 거의 대란이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오히려 요즘은 조립 PC 사는 것보다 완제품 PC를 사는 게 더 이득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럴 나올 수도 있죠. 정도로. 혹시 그 사람들이 규모의 경제로 그래픽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그래서 사놨으니까요. 그런 이슈인데 그냥 이건 진짜 막 던진 질문인데 윈도우 11은 그래픽 카드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턱? 문턱 이런 것도 있나요?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뭐 카드 좋아야 요구는 가능하나? 딱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보안이나 이런 이슈가 그래픽 카드랑은 좀 다른 쪽 이슈다 보니까 요구 사항에 딱히 들어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 좀 다행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 그리고 좀 마지막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를 위한 방안이 없는 건 아니고 사용자를 위한 또 추가 옵션을 개인적으로는 제공할 거라 생각해. 아직 뭐 발표되거나 이런 건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본적으로도 뭐 윈도우 계속 시즌 버전을 낼 때마다 기존 유저들을 챙기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 몇 년 동안 뭐 세븐 지원하고 이런 거 세븐 오랫동안 했죠. 했던 것처럼 윈도우 11이 나온다고 해서 그 전 유저를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까 생각해 봤는데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제 클라우드 PC일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제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데 MS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가상 OS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클라우드 게임 같은 걸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능이 낮더라도 가상의 윈도우 11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기업에서 이제 고성능 노트북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넓게 제공하려고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다 하나씩 노트북을 제공하기 힘드니까 특히 원격 수업하면서 그러면서 저사양 기기를 제공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했었는데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그걸 적극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고성능 PC를 사용하기 힘든 유저들도 잠깐 동안은 클라우드 PC를 사용해서 윈도우 11을 경험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좀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우리 VR 게임 할 때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양이 이제 좀 안 좋은 컴퓨터로도 스팀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다만 그러려면은 이제 특히 VR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픽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통신사가 또 접근하지 않을까. 트래픽 강화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좀 앞으로 좀 봤을 때 비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가능합니다. 이제. 윈도우 11이 나오면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변화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네, 굉장히 CEO가 엄청나게 얘기한 클 거라고 것처럼. 생각해요. 네네. 그럼 저희도 이제
곧 사용기 이런 거 그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윈도우 11에 대해서 네. 잘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공유 킥보드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제 저번 달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제 빌리는 사용자들은 무조건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3만 원 낸다. 2만 원. 2만 원 낸다. 2만 원. 이거 어떡하지? 2만 원 낸다. 했는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회사가 홍대잖아요. 네. 지나가면서 보면 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사용자라고 해도 이 사용자 입장으로도 너무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 헬멧을 쓰는 분들은 이제 백팩을 메고 자기 이제 헬멧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그냥 타죠. 그래서 이게 좀 공유 킥보드 회사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은 법 개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계속 취재해온 최다래 기자한테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떤가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업체들은? 업체들은 아무래도 법을 따라가야 하니까 따라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실효성의 의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따라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킥란이라고 해서 킥보드 플러스 고란이라는 맞아요. 신조어가 있는데 킥보드 이용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되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위협을 준다 이런 인식도 있었고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PM 관련해서 2018년에는 그 교통사고가 225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897건으로 2년 동안 4배 정도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 PM이 이제 네, 퍼스널 모빌리티. 네네. 개인 이동형 장치인데 그 관련 교통사고도 굉장히 늘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되게 반발이 심했어요. 5월 27일에는 그 모빌리티 협의회 14개 킥보드 회사들이 모인 모빌리티 협의회까지 열어서 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우리 이 규제가 시행된 이후로 이용률이 50% 가까이 떨어졌다 하면서 항의를 하기도 했고 이거는 너무 과도한 규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업체들도 그 안전모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국내 뉴런 모빌리티라는 업체만 안전모를 비치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알파카라는 메스 아시아라는 업체에서도 안전모를 비치를 했고 지쿠터랑 하이킥도 안전모를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킥고잉도 안전모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싱싱 서비스는 안전모를 아예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이버 스토어판 이런 데서 직접 싱싱이 팔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킥보드 안전모는 많이 도입하고 있고 그 외에도 원래는 번호판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전모를 안 쓰고 있는데 그냥 휙 지나가면은 어떻게 신고할 수가 없었는데 몇몇 업체에서는 이제 번호판을 도입해서 불법 이용자들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한 킥보드 문화를 위해서 업체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고하는 게 사실 네. 오토바이도 신고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번호가 잘 작게 안 안 보여서. 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킥보드 과연 신고가 근데 잘 될지 킥보드는 그러면 붙인다면 어디에 이렇게 번호판을 붙여요? 뒤엔 너무 낮잖아요. 이게 보일 수가 있나요? 헬멧에 붙이는 건가? 어디다 근데 약간 나 무슨 런닝맨 같은데. 런닝맨 같은 느낌이다. 헬멧. 어디다 붙이는지는 아직 안 물어봤는데 네, 아무래도 킥보드 자체에다가 붙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근데 이제 헬멧이 또 코로나 시대에 좀 헬멧을 공유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가 27일에 그 관련 말을 하면서
50% 가까이 줄었다. 코시국인데 누가 남이 쓰던 안전모를 쓰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파손율이나 분실률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게 결국 이용률 감소로 돼서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 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우리 이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세 번째 바뀐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계속 그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매출 감소나 이런 영향도 있을 텐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규제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 들고 또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막 무서운 존재고 도로에 그쵸. 무서운 존재고 그래서 또 좀 덜덜 떨는 그런 것도 있지만 왠지 작년 타다 이슈랑 좀 많이 비슷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좀 미리 좀 많이 알아보고 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느낌이라서 이제 와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고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전에는 킥보드 제공하는 업체도 되게 작았고 한정돼 있기도 했고요. 큰 이제 의미가 없었다면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났잖아요. 이제 14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급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건데 물론 이용자도 되게 조심해야겠지만 이거 어떻게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사실은 지금 이용하려면 이게 자동차 도로로만 다닐 수 있잖아요. 이게 난 맞는 건지 잘 모르긴 하겠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인도로 가면 그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해요. 취재를 예전에 또 이제 해봤지만 하면 할수록 그런 어떻게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일단 약간 실효성이 저도 약간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게 법 개정이 된 지 이제 한 달도 넘고 막 거의 2달 가까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길거리를 보면은 아직도 안전모 안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커플끼리 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범칙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 이렇게 바뀐다고 했으면 그 전부터 예를 들어서 이용률을 그렇게 심하게 낮추지 않기 위해서는 헬멧을 미리 다 배치를 해놓고 사놓고 뭔가 그렇죠.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한 달 되고 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제 헬멧을 도입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업체들도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거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대응을 하는데 약간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있긴 해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번에 또 만약에 헬멧을 넣었어. 근데 또 마지막에 헬멧을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바뀌면은 그러니까 한 3달 후에 막 이 업체들이 다 너무 막 울어. 나 우리 죽겠다 이러면 네네. 그래 그러면 헬멧은 좀 뺄까 이러면 그러면 또 안 돼. 또 안 되는 거잖아. 돈 투자했다가 또 마이너스 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네. 그러는 건지 어쨌든 저도 좀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애초에 그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말 자체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말이고 저는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제 직수입을 해서 샀었거든요. 예, 전동 킥보드를. 근데 저 역시도 이게 개인의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취미생활이나 엔터테인 레저 용도로 생각을 했었고 국가 역시도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법의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공원에서 타지 마라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험하니까 안전 장구를 착용하시고 타는 걸 권장드립니다 정도의 어떤 느낌, 마치 뭐 스케이트보드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훨씬 좋은 거는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애매한 거리들, 전철이라든가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좁은 골목들, 뭐 출퇴근 거리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에 너무 적합한 그런 그 장치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 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거는 확실히 좀 책임 소지가 있지 않나. 이거를 처음부터 교통수단으로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이 뭐 업계가 됐든 아니면은 정부가 됐든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발빠르게 대처를 못한 게 지금의 어떤 사단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교통수단, 그러니까 그런 오토바이나 이런 지위를 또 이제 처음부터 갖게 되면 네네.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그 도로교통법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제가 듣기로는 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쪽 전동 킥보드, 뭐 전기 자전거 좀 따로 분류해서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면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동기 면허 이상이어야지 되는데 뭐 이 전동 킥보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동기랑 뭐 오토바이랑 우리 같은 킥보드랑 완전 다른 기계다 하면서 PM 자체 면허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있고 PM 그 전동 킥보드를 더 이걸 중심으로 한 법이라든가 제도 같은 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이게 전동 킥보드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따릉이도 지금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얘도 지금 헬멧을 지금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를 탈 때 이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가지고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되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단순히 따릉이뿐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탑승물에다가 이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다 같이 이제 포함돼야 되는 건데 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거는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할 거면 개인적으로는 할 거면 다 이렇게 좀 헬멧을 착용할 수 있고 좀 안전 장비를 사실 봤을 때는 안전 장비가 헬멧으로 너무 부족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같이 좀 쓸 수 있게 좀 하는 걸 마련을 해서 좀 착용하고 탈 수 있게 마련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주행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주행이나 헬멧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영상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 가게 앞에다가 여러 대의 킥보드를 주차해놨다가 이게 새벽에 넘어지면서 가게 유리창이 다 무너지는 그런 영상도 있었고, 그럼 이 주민 도대체 어디다가 이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냥 된 거니까. 그리고 로그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애매하고 주차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주차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있을까요? 업체들이? 네네. 그 5월 13일에 국토부가 강화한 규제와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주차 금지 구역 5곳을 설정했는데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뭐 점자블록, 횡단보도 진입 구간, 뭐 이런 지역 구간들을 설정해서 여기에서 전동 킥보드가 발견되면은 즉시 견인하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조례안을 통과를 했거든요. 뭐 그에 맞춰서 지금 뭐 뉴런 모빌리티라든가 뭐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자기네들이 발견하는 즉시 재배치를 한다든가 뭐 요원을 보내서 다시 정돈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정역 앞에 보면 쭈루룩 써 있는데 거기도 금지 구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사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그 되게 타이트한 거리를 좀 구간을 짧게 쓰려고 이동하려고 쓰는 건데 그것도 참 아쉽네요. 그런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 업체에서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직쿠터라고 국내 시장 그 킥보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가 주차 질서 퀴즈 서비스라는 걸 고려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이분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나온 서비스는 아닌데 뭐 앱 내에서 주차를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거를 퀴즈 형식으로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뉴런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앱 내에서 또 주차 추천 구역에 주차를 하신 분들한테는 200원을 서비스로 주시고 또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신 분들한테는 시동이 안 꺼지게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200원 크지? 그죠. 그지. 네. 왜냐면 짧게 이용하니까. 그렇죠. 좋은 방안이네요. 네. 앞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십시오. 네.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갈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그러니까 주차하면 안 되는 지역에 가면은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주차 꺼지지 않게 하는 정도로 지금은 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안 꺼지면 돈이 계속 나가니까 과금이 되니까 네. 그런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어서 안희정 기자가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이야기하러 갑니다. 쿠팡 최근에 그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이제 큰 이슈가 있었는데 타임라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17일 새벽에 화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 진압에 나섰고 그 다음 이제 19일에 안타깝게 소방관 한 분이 순직을 하게 되고 유해를 수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20일 날 쿠팡이 계속 고인이 된 소방관 가족과 이제 치료 중인 소방관들 지원책 마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을 했죠. 29일날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제 콘센트에서 불이 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화재 원인을 이제 단정적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쿠팡 대처에 대해서 네. 얘기가 많았죠. 쿠팡이 계속 물류센터 진입하는데 네.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기도 했고 또 문제가 그동안 이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네. 소방 화재 관련해서 진압에서, 네. 네. 화재 관련해서 준비를 안 했고 또 뭐 화재가 났을 당시의 상황을 이제 거기 있었던 뭐 직원이 설명을 하면서 미흡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쿠팡 불매 운동까지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쿠팡 불매 뭐 아니면 뭐 탈팡 뭐 쿠팡 탈퇴한다 이런 인증샷이 올라오면서 그렇죠. 네, 뭐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해시태그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짜 쿠팡 불매 운동이 좀 어디까지 일어났고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오픈 서베이랑 같이.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자면 쿠팡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은 딱히 탈퇴에 대한 반응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쿠팡을 좀 사용하지 않으시는 네,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가입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불매 운동에 찬성하고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모바일 인덱스라고 데이터 분석 관련 이제 솔루션의 데이터를 보면 쿠팡 MAU가 5월하고 6월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6월 MAU는 좀 늘었대요. 근데 이제 일 사용자 수로 보면 화재 사고가 난 이후에 줄긴 했는데 그렇게 뭐 눈에 띄게 줄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아니,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매 운동까지 갈 만한 그런 게 크게 부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좀 의문이 좀 많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네네. 소방관 한 분이 순직을 했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 마음 아픈 그렇죠. 일이었는데 그 물류센터 안에서 있었던 뭐 제대로 뭐 이렇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SNS에서 계속 퍼지면서 네네. 이런 상황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물류센터의 이 열악한 상황 뭐 이런 걸 참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쿠팡에 대해서 갑질이 많다, 좀 이런 내부에서 좀 비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쌓인 게 이번에 좀 터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보다 이제 김범석 쿠팡 전 의장이 네네. 공교롭게도 이제 화재가 난 6월 17일 날 이제 이사회랑 등기 이사에서 사임한다고, 그러니까 의장직에서 내려온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5월 30일에 이미 사임을 했었고 이제 쿠팡 측에서는 등기부 열람 가능한 시점인 17일에 이제 17일쯤은 이제 저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쿠팡 불매 운동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이제 뭐 큰 사고가 없었고 다 대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중대재해 그 처벌법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쿠팡이 이거를 계속 해명을 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이제 20대에서 50대 남녀 3,000명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1,000명 정도가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95% 정도 신뢰 수준을 갖고 있는데 화재 사고에 관련돼서 이제 10명 중 9명 정도가 쿠팡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치만 이제 유가족 보상안에 관련해서 이제 물었을 때 네. 10명 중 4명이 그래도 이 정도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충분하다는 게 지금 보상금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쿠팡 순직하 소방관 유가족들한테 네네. 평생 제공하는 평생 건데.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정도가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30% 정도는 이게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고요. 또 보면 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네네. 좀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10억 원 이상이 36% 정도로 가장 많은 이제 선택을 그러니까 받았어요. 여기서 평생 보장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쿠팡에서 얘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는 않은 거죠? 네, 그건 공개되지 않고 이제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지만 네네. 이제 이 네티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10억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가족들에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화재 사고가 앞으로 쿠팡 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물어봤더니 그래도 40%가 빈도를 좀 줄일 예정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화재 사건이 쿠팡 이용자들한테 어쨌든 심리적으로라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쿠팡 이용의 빈도를 영향을 줄인다는 게 사고가 나서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런 좀 대처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줄이는 건가요?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줄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내가 이용했던 그동안 네네. 믿고 썼던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쵸, 기업 요즘은- 이미지라 이런 게. 그리고 최근 또 뭐 ESG 그렇죠. 경영도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치 있는 행동을 할 때 더 그 회사 제품을 사고 싶고 아니면 뭐 이용을 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 이제 마음이 드니까 확실히 쿠팡이 앞으로 어떻게 또 더 대처를 하느냐,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마음을 이제 뭐 지금도 이용할 사람은 다 이용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좀 개선을 위해서는 좀 도덕적인 지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ESG 활동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요즘 뭐 보면 돈줄 낸다 막 이런 표현도 그쵸, 쓰잖아요. 그쵸.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기업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면 내가 그 제품을 사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내가 대신 그 제품을 사면서 그 기업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그 영향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또 그런 기업의 이제 어떤 그 대처 능력, 행동 그런 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뭐 다음으로 이거 다음으로 뭐 쿠팡에서 그럼 ESG 활동으로 좀 하는 게 있나요? 준비하고 이제 있거나? 쿠팡도 앞으로 계속 이제 잘 들여다보고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은 지금 물류센터를 어쨌든 각 지역마다 지으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고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더 이제 저희 언론도 잘 지켜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매운동 관련해가지고 조금 궁금한 포인트는 저도 아까 남영 기자님이 궁금했던 부분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화재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응 또는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 걸로 보기에는 너무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면 쿠팡이 조금 이렇게 대응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른 기업들이나 뭐 이런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왜냐면 아무래도 쿠팡은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굳건한 입지를 갖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쇼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혹시 다른 기업들에서는 이런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더 대응을 물론 쿠팡의 이슈긴 하지만 그런 같은 업계로서 뭐 다른 유통업계들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식의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지, 소비자 친화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재난 사고에 대응하거나 또는 뭐 택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그런 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업계 전반의 문제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쿠팡의 사고로 인해서 다들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에 메시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이제 불매 운동을 더 이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자극할 수도 있으니까 다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막 의견을 크게 얘기하기도 지금은 되게 상황이 좀 그러니까 딱히 그런 건 없는데 반면교사를 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 물류 창고에서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저희 예전에 코로나 초반에도 물류센터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갈 수가 있어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대처를 하자. 거의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세웠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서도 이런 일에 대비해서 더 뭐 소방 관련해서 점검을 많이 한다든지. 근데 이제 불매운동 관련해서는 좀 우리 이제 쿠팡을 안 사고 대체로 어디 이용할 수 있는지만 리스트가 돌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베이 스마일 배송도 빠르게 오고 뭐 이런 것처럼 뭐 오아시스나 뭐 마켓컬리버 이게 다 있으니까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크게 뭐가 늘어나거나 MA가 늘어나거나 이거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그 설문조사 관련해서 오히려 쿠팡 서비스를 이용 안 하는 분들이 불매를 하겠다 이런 응답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쿠팡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큰 타격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아직은 뭐 큰 타격은 없는 거로 보고 있고 숫자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SNS를 보면 제 지인들도 그러니까 30대 후반 남성이 쿠팡 탈퇴 인증을 했는데 사실 그 30대 후반 남성이 결혼한 남성이 쿠팡을 막 그렇게 자주 이용할 것 같은 또 그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생필품 이런 거를 많이 사면 이제 주로 뭐 혼자 살면 쓸 수 있겠지만 다른 배우자가 주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 이용 고객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열심히 탈퇴 인증을 하고 운동을 한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용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쉽게 탈퇴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좀 보이네요.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쿠팡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뭐 쿠팡 앱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쓰고 있던 앱을 지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좀 아내하고 같이 실험적인 걸 해봤어요. 이제 공공 배달 앱을 좀 이용을 해보고 싶어서 또 다양한 그 지자체 몰이나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얘기를 했었고, 서로 밥 먹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다가 그냥 공공 앱도 나왔다는데 한번 써볼까라는 마음으로 한 달 전 정도부터, 그러니까 사고가 거의 일어나기 전부터 공공 앱과 그 다음에 그냥 지자체 몰만 이용을 했거든요. 일체의 다른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고. 근데 제 개인적인 소감은 한 달 동안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매 운동이 뭐 지금 양상 우리 조사에도 나타나듯이 고객인 사람이 불매 운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포인트가 뭐냐면, 와, 이렇게 무책임한 기업을 왜 계속 이용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객 경험은 한번 그렇게 길들여지면은 그거를 다시 역전하기는 되게 쉽진 않더라고요. 예를 뭐 들면은 로켓
와우라든가 로켓 배송 저도 진짜 많이 이용을 했는데 되게 작은 물건들 사는데 이 물건보다 배송비가 더 비싼 케이스들 막 이런 케이스에는 진짜로 무료니까 그냥 눌러놓고 시키면 정말 빨리 와요 집에. 그럼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굳이 나가서 코로나 또 걱정되니까 나가서 막 찾아보고 살 필요 없이 집으로 이렇게 바로 오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뭐 쿠팡이츠 같은 경우도 배달이 이렇게 추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시켜놓고 다른 걸 이렇게 좀 한다거나 해도 금방 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앱들이 뭐 많이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공공 앱을 사용하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면서 불편함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사가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 약간 경험하고 겹쳐가지고 쓰던 사람이 이걸 안 쓰기는 쉽지 않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기 되게 어려운 게 기술의 발전과 이런 좋은 경험을 했는데 이걸 뭐 차치하고 대체가 없다면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 이거를 한 번에 그만둔다? 이런 거는 또 쉽지 않고 그리고 물론 쿠팡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저는 이제 평택에 살고 있는데 근처에 이제 쿠팡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뭐 재취업에 그러니까 뭐 경력 단절이 됐던 분들이 재취업의 기회로 삼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단순하게 나쁜 기업이니 뭐 불매해야 된다 이런 걸로만 판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거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조금 더 실험을 해보고 과연 쿠팡을 다시 깔아야 될지를 저는 좀 고민을 있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있죠. 근데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아예 거의 이용을 안 하고 탈팡은 아니죠. 네,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 유니클로 사태도 있었지만 좀 다른 양상이잖아요. 유니클로 때는 뭐 온라인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유니클로 앞에서 막 진짜 지켜본 사람도 있었잖아요. 누가 유니클로 들어가는지. 그 뭐라고 하지? 파파라치처럼 막 있었잖아요. 창피하다. 그러니까 또 근데 이거는 사실 그건 또 아니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선구마사 그 드라마가 이제 중국 자본 들어오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거기에 광고를 하는 기업들을 다 불매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서둘러 빠져나왔죠. 했었을 때도 많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기업들이 광고 안 하겠다고. 그거랑은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SNS 상에서는 그렇게 불매 운동이 일긴 했었지만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MAU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큰 영향이 없었고 그냥 개인의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아직은 지금 사건이 이제 처음 일어난 초기 단계라서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 대응을 좀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갑질로 논란은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좀 피해를 본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단순히 한 번 나쁜 짓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대응이 안 좋고 계속 같은 짓을 반복했던 게 훨씬 컸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남양이죠. 그리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한 번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광고 같은 걸로 이제 한 번 더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왜 아직도 꼬투리 잡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잡힌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여쭤본 게 이게 한 번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어떤 것들이 쌓였냐고 여쭤봤더니 좀 그런 것들이라서 만약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대응책을 지켜보고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윈도우 11 공유 킥보드랑 이제 쿠팡 탈퇴 운동 이슈까지 다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함께 해보니까. 아니 함께가 아니고 이제 쭉 같이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제. 이미 발을 담궜으면. 그렇죠. 그동안 이제 영상 찍을 때 혼자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두 번이랑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니까 훨씬 좀 마음도 편하고 좋죠. 훨씬 좋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다래 기자 어땠어요? 저도 오늘 처음이어서 어제부터 너무 떨리고 준비하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다음번에는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워낙 잘하셔서. 맞아요. 또 이제 저희가 초청을 해야죠. 그쵸. 우리 지역 PD 맨날 촬영해주시고 편집해주시고 고생하시다가 직접 이 자리에 앉아보니 어떠셨나요? 네, 저도 처음 출연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찍다가 직접 출연을 해보니까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기자님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왜 저걸 말 못해 막 이랬는데 왜 더듬어 막 왜 이러면서. 더듬어 한 말도 했는데 하고 막. 앉아보니까 말이 안 나가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더 날카롭고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질문들을 더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겠죠? 네,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꿈이 크잖아요. 지금 우리 구독자 수도 늘리고 그럼요. 막 구독자님들 이름 네. 애칭 정한다고 지금 꿈이 큰데 많이 네, 도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지리팟도 유명해져가지고 네. 더 많은 이슈, 더 많은 내용들, 또 유명하신 분들 좀 이렇게 초청도 하고 아. 그러면 그쵸. 좋지 않을까요? 그럴게요.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